안녕하세요. 뜻밖의 의학 채널의 하태국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의식에 대한 탐구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사실 뜻밖의 의학 채널에서 궁극의 탐구 지점이 바로 의식입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에너지 의학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살펴보았었습니다. 에너지는 이 의식으로 넘어가기 위한 연계 지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는 의식보다 그 실체에 대해서 익숙하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영상들에서는 나름 오라 차크라 시스템을 과학적으로 정립한 바바라 브랜넌의 지혜를 빌어서 인체 에너지장을 살펴보았었습니다. 바바라 브랜넌은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에서 근무했던 물리학자였습니다. 초기에 그녀는 인체의 오라를 인체 에너지장, 휴먼 에너지 필드, 줄여서 HEF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라라는 말에는 미신적이거나 비과학적인 냄새가 풍기기 때문입니다. 반면 에너지장이라는 용어는 물리학 용어라서 당연히 더 과학적으로 들리겠죠. 여하튼 바바라 브랜넌은 인체의 오라를 인체 에너지장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그림에서 오라장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하라 차원과 코스타 차원을 추가함으로써 인간의 비물질적 차원을 더 이상 에너지장이라는 개념으로서 포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에너지는 그 뉘앙스에서 뭔가 부족하거나 미진한 면이 있습니다. 말인즉슨 하라와 코스타는 오라와 달리 어떤 물리학적 장, 필드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7층의 오라는 어느 정도 구조화되어 있지만 하라 차원과 코스타는 어떤 폼, 형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비존재적 차원으로서 오라보다 더 근원적인 상위 차원들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장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을 찾아야 했고 결국 의식, 컨셔스니스라는 용어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바라 브랜넌은 인체 에너지장이 아닌 인체 에너지 의식 시스템, 휴먼 에너지 컨셔스니스 시스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질적으로 에너지는 의식입니다. 인체 에너지 의식 시스템, 잘 보시면 여기에는 의식에 더해서 시스템이라는 용어까지 덧붙여졌습니다. 시스템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구성 요소들이 상호 의존적으로 혹은 위계적으로 얽히고 통합된 집합체를 말합니다. 시스템이라고 하면 언뜻 복잡하고 어렵게 다가오겠지만 바바라 브랜넌은 인체 에너지 의식 시스템은 아주 간단하게 아래 4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코스타이고요. 두 번째는 하라, 세 번째는 인체 에너지장, 네 번째는 물리적 신체입니다. 물리적 신체는 누구나 다 아는 차원이고요. 인체 에너지장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오라 차크라 시스템을 말합니다. 하라와 코스타는 더 상위 차원들인데요. 간단하게나마 언급해 보겠습니다. 하라는 개체화한 영혼의 목적과 의도를 담고 있는 차원으로서 수직의 주 튜브에 더하여 팔과 다리로 통하는 2개의 튜브가 추가로 있습니다. 가슴이 흉골, 복장뼈 부위쯤에 영혼의 자리가 있다고 하는데 상중하 단전 중에 중단전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영혼의 원래 자리라기보다는 영혼이 화신하여 몸에 잠시 내려와 앉는 임시 거처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배꼽에서 2-3인치 아래로 단전 또는 하단전이라고도 불리는 위치에 주 파워 센터가 있습니다. 파워 센터라고 하는 이유는 땅으로부터 물리적 신체를 끌어올려 발현시키는 그 힘, 즉 땅심을 이곳 단전에서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기수련이나 무술수련법에서 이곳 단전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바로 이 단전이 육체적 파워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타는 가장 중심의 별이라는 뜻입니다. 코스타는 아마도 영혼이 개별하기 이전에 아무것도 없는 암흑, 무에서부터 처음으로 발현하는 창조의 빛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스타의 배경에는 블랙 벨벳 보이드, 텅 빈 암흑장이 있습니다. 텅 빈 암흑장이란 굳이 언어로 표현하자면 무한한 파워로 넘치는 미발현된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발현된 생명들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바라 브랜넌이 칭하는 이 텅 빈 암흑장은 양자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제로 포인트 필드, 0점장과 유사합니다. 0점장은 한마디로 제로, 텅 비었지만 미발현된 무한한 에너지로 가득 찬 존재 차원이지요. 0점장에는 감추어진 우주,
허수의 우주가 들어있고 우리 눈에 드러나 보이는 물질 우주는 0점장으로부터 발현됩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죠. 자, 이렇게 인체 에너지 의식 시스템의 4가지 차원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심플하지만 결코 심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체 에너지 의식 시스템. 에너지보다 더 모호하고 포괄적인 개념의 용어가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의식, 컨셔스니스입니다. 미궁 속으로 들어온 것 같지만 여기까지 온 김에 이제 본격적으로 의식에 대해서 탐구해 보겠습니다. 의식에 대한 탐구는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인류에게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지나치게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의식이란 무엇일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면서 치유와 건강을 위해 의식이 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의문은 의식이 무엇인지 탐구에 들어가다 보면 저절로 풀릴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자, 의식, 영어로는 consciousness, 한자로는 뜻의 자에 알식자를 씁니다. 한자대로 뜻을 풀면 뜻과 암이라고 해야 할지, 뜻이 안다라고 해야 할지, 또는 뜻을 안다라고 해야 할지 벌써부터 헷갈리는데요. 그러고 보면 뜻이라는 것, 이 우리말 이 뜻의 의미는 또 뭘까요? 갑자기 저도 멍해지는데요. 뜻의 뜻이 뭐지? 뜻의 어원이 뭘까? 뜻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뜻이라는 글자를 저렇게 크게 써서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 보니 디귿, 시옷, 또 가로 짝대기로 만들어진 저 글자가 이상하리 많지 야릇하고 기묘하게 다가오네요. 혹시 언어학이나 기호학을 공부하신 분 중에 뜻의 어원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남인도의 성자 스리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는 나는 누구인가? Who I am 이라는 존재론적 질문에 선문답처럼 I am that 이라고 답하였는데요. 나는 that이다. 나는 저것이다. that이라는 대명사에 뭔가 깊은 뜻이 담겨 있나 해서 한참 동안 I am that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명상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문득 영어 that이나 우리말 뜻이나 발음도 비슷하고 해서 느낌도 비슷하고 해서 같은 that, 같은 뜻을 지칭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그림처럼 기호로 장난을 좀 해봤는데 뭔가 그럴싸하지 않나요? 네, 이제 장난은 그만하고 다시 학구적인 자세로 돌아오겠습니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의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하여 인식하는 작용입니다. 여기에는 의식의 2가지 측면이 들어있는데요. 깨어있는 상태라는 말은 의식이 있는 상태, 즉 수동적인 의식의 측면을 의미하고, 대상을 인식한다는 것은 의식의 능동적인 작용 또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의식이 무언가를 인식하려면 깨어있는 의식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당연한 듯 보이는 얘기지만 사실은 깨어있음과 인식작용은 엄연히 다른 상태이자 다른 기능입니다. 이렇게 의식이라는 것에는 존재론적인 측면과 인식론적인 측면, 또 객체적인 측면과 주체적인 측면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정체를, 의식의 의미를 한마디로 밝히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실은 과학자들도 그렇고요, 철학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식에 대하여 과학자들이 보는 관점과 철학자들이 보는 관점이 많이 다릅니다. 과학자들은, 특히 의학에서는 인체 내외로부터의 자극에 반응할 수 있도록 얼마나 깨어있느냐, 깨어있는 상태냐에 주로 의식을 사용하고요. 철학자들은 수동적인 감각이나 인식뿐만 아니라 판단하고 분석하고 또 추상하고 또는 상상하는 모든 정신의 작용을 의식이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추상적으로 나아가서 저 정치인은 대체 민주주의 의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말하듯이 어떤 사상이나 집단적인 견해, 주의, 사조 등을 의식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의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이 포괄하는 의미가 매우 다양하고 넓어서 의식이란 이런 것이야 라고 자신의 관점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환원주의의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이것도 의식이고 저것도 의식이고 다 모두 다 의식이다 라고 그저 그렇게 주장한다면 양시론, 양비론자들처럼 허무한 빈말 잔치가 되기 쉽겠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저도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여하튼 의식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의식의 문제를 탐구해 들어가려는 것은 바바라 브렌넌이 인체 에너지장을 인체 에너지 의식 시스템으로 확장하였듯이 우리가 인간 존재의 근원을 제대로 알려면 의식의 정체를 살피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도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뜻밖의 의학 채널의 하태국입니다. 이 채널의 이름이 뜻밖의 의학인데요. 우리는 이제 뜻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의도하에 자연스럽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채널명을 뜻밖의 의학, 뜻 안의 의학으로 지었었습니다. 제목이 너무 길면 안 좋다는 말을 듣고 뜻 안의 의학을 빼버렸지만 저는 언제든지 뜻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요. 뜻 안으로, 즉 의식 속으로 우리는 탐구에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학 또는 뇌과학에서 의식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목을 뇌과학은 의식을 모른다고 결론부터 짓고 있는데요. 요즘 유명한 뇌과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들로부터 욕먹을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네요. 뇌과학은 의식을 제한된 관점으로만 본다고 하는 게 덜 선정적이겠죠. 그런데 너무나 제한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의식을 모른다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의식을 안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진리를 찾아가는 방법론 중에 하나는 진리가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아닌 주장들의 오류를 하나씩 벗겨나가는 우회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껍데기를 벗겨나가다 보면 진리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가 올 것입니다. 조견, 오온, 개공 참나의 본성을 깨닫기 위해 몸도 내가 아니다라며 몸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마음도 내가 아니다라며 마음의 껍데기를 수없이 벗겨내다 보면 진리의 금강석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스캡틱이라는 과학 잡지의 커버 스토리로 뇌는 어떻게 의식을 만드는가라는 주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스캡티시즘, 회의주의라는 것은 진리라고 주장되는 것들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오류를 끝까지 의심하여 거짓을 피하고자 하는 과학 철학적 자세이지만 지금의 과학계의 회의주의자들은 자신이 안좋아하고 있는 기존의 과학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주장들을 반대하기 위해 회의주의를 사용한다는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만 이건 별개의 얘기로 치고요. 여하튼 커버 스토리의 제목이 뇌는 어떻게 의식을 만드는가입니다. 의식이란 무엇인가도 아니고 의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도 아닙니다. 뇌가 어떻게 의식을 만드는가입니다. 의식은 뇌가 만들어낸 산물이다 라고 미리 가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뇌가 의식을 만드는 것인지 회의, 즉 의심을 품지조차 않는 뇌과학자나 인지과학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약 25년 전 제가 의과대학을 다니던 시절 신경과도 아닌 정신과 수업에서 한 교수님은 너희들의 정신은 뇌의 신경세포와 신경전달 물질의 작용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직관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나의 생각과 감정들이 깜빡깜빡하는 뇌신경의 이진법 전기신호와 몇 가지 화학물질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인가 라는 반문이 들었지만 현대의 신경과학, 뇌과학, 인지과학계에서는 이렇게 물질 뇌가 비물질인 의식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신경해부학이나 신경생리학이 매우 발달해서 특정 뇌 영역들의 기능들과 또 여러 신경 전달 물질들의 작용 기전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에서도 마음을 직접 다루는 심리치료나 정신분석 치료보다는 뇌신경의 활동을 억제하거나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약물 치료가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항우울제 약물은 뇌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인 세로토닌의 제흡수를 억제하는 약물이죠. 신경과학이나 뇌과학계에서 의식을 뇌의 산물로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뇌사 또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면 의식이 없어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뇌의 일부 또는 전부의 기능이 손상되면 의식이 없어지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식은 깨어있는 정도, 즉 의식의 상태에 초점이 맞춰진 관점입니다. 이 그림은 뇌과학자들의 관점에서 의식의 다양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로축은 몸이 얼마나 깨어있느냐 그 정도에 따라 의식 상태를 분류하고 있고요. 그래서 깊은 잠이나 마취 상태에서는 몸이 거의 깨어있지 않지만 낮에 활동하는 동안은 몸이 완전히 깨어 있습니다. 식물인간은 자발호흡도 있고 뇌를 제외한 다른 장기는 정상이지만, 즉 몸은 깨어 있지만 의식은 없어 보입니다. 세로축은 어떤 경험을 얼마나 의식하느냐, 아느냐 혹은 기억할 수 있느냐에 따라 분류하고 있습니다. 깊은 잠이나 마취 상태에서는 꿈도 안 꾸고 나중에 깨어나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거나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각몽은 몸은 거의 잠든 상태이지만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또 의식하면서 꿈을 꾸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뇌과학자들이 의식의 다양한 상태를 이 한 장의 그래프에다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빠진 것들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답을 하기가 너무 어렵죠. 의식에 관한 문제는 원래 어렵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이 그래프에 의식에 관한 쉬운 문제들만 풀어놓고 있습니다. 의식에 관한 어려운 문제들은 쏙 빼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에서 가로축, 몸의 깨어있음 레벨과 세로축, 의식의 경험 레벨이 모두 최고인 깨어있는 의식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의식 상태가 보여주는 것은 말 그대로 얼마나 깨어있는지에 대한 상태이지 의식의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그래프에 있는 모든 의식 상태들에는 어떤 느낌을 느끼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어떤 생각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무합니다. 즉, 의식의 내용과 맥락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의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뇌과학자나 인지과학자들도 아주 골머리를 썩히고 있는 이것이 바로 의식의 쉬운 문제와 의식의 어려운 문제의 논쟁입니다. 의식의 쉬운 문제란 신경생리학이 더 발달하면 물질 뇌의 물리적 메커니즘으로서 밝혀낼 수 있는 의식의 문제들을 말하고요. 반면 의식의 어려운 문제들은 뇌신경생리학적 물리현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뇌과학, 뇌신경생리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물질 뇌의 해부학과 기능을 모조리 다 밝혀내어도 풀 수 없는 의식의 문제들입니다. 왜냐하면 뇌가 만들어내는 의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의식의 쉬운 문제는 어느 정도는 뇌가 만들어내는 의식의 측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가 의식을 만든다고 보는 물질주의적인 뇌과학자들은 의식의 어려운 문제를 절대 풀지 못합니다. 결국 뇌과학자들은 의식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뇌가 먼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정신, 즉 의식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나요? 의식 연구자들의 일부는 의식이 복잡한 뇌 활동이 만든 환상이라고 하고, 다른 이는 에너지, 시간, 공간과 같이 우주를 이루는 근원적인 구성 요소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이는 의식에 대해서 의식을 물질대의 활동으로 환원하여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반면에 다른 이는 뇌의 활동으로 환원할 수 없는 완전히 창발적인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저의 입장은 후자입니다. 뇌를 포함한 물리적 신체는 에너지장, 마음, 의식의 하위 차원입니다.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마음이 몸을 만드는 것이지 몸이 마음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선언적인 명제를 과학적으로 명확히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과학주의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직관적이고 영적인 지혜의 도움을 받는다면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뇌과학자들에겐 의식의 어려운 문제에 해당하겠죠. 다음 시간에는 더 쉽게 의식의 정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뜻밖의 의학 채널의 하태국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즘 매우 발달하고 있는 뇌과학이나 인지과학에서 의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우리의 마음, 의식은 뇌가 만들어낸다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연구의 방향을 의식의 신경상관물을 찾는 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의식의 신경상관물이란 의식을 생성하고 촉발하는 특정 뇌부위나 특정 뉴런의 신경회로망 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처럼 주위 환경으로부터 다양한 시각적 자극이 눈으로 들어오는데 그중 저것이 궤로구나 라고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뇌 영역 또는 뇌신경 회로를 대응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정 의식은 뇌의 특정 부위나 특정 신경 회로망에서 생성한다는 의미에서 신경상관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질주의적 관점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의식의 쉬운 문제는 풀 수 있으나 의식의 어려운 문제를 풀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산수를 엄청 잘하는 초등학생일지라도 미적분 문제는 풀 수 없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자, 그럼 어려운 의식의 문제를 조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영성류의 책이 있습니다. 방황하던 저의 20대 시절 많은 영감과 일깨움을 주었던 책입니다. 의사고시를 코앞에 두고 도서관에서 벼락치기 공부할 때에도 책상 한 구석에 항상 이 책을 놓고 틈틈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신과 나눈 이야기를 읽는 시간은 내 영혼의 휴식 타임이었습니다. 이 책은 제목처럼 정말 신과 나눈 이야기일까요? 믿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찬찬히 읽어보시면 진실을 알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시리즈물 중에 신과 나누는 우정을 읽던 중 의식의 분류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었습니다. 제가 배운 의학에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는 내용이었거든요. 자, 그럼 신은 의식을 어떻게 분류하고 설명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림을 보시다시피 의식은 의식과 잠재의식, 초의식, 그리고 초월의식으로 분류됩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의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의식의 분류 안에 또 의식이 있어서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만큼 의식이라는 말이 정의 내리기 어렵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하위의 의식을 표면의식이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표면의식이라는 얘기는 그것이 의식의 바다 깊은 곳에 잠겨 있지 않고 수면 위에 드러나 있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어느 정도는 알아차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표면의식의 수준에서는 자신이 하는 일을 어느 정도 자각하면서 자신의 현실을 알고 창조하고 체험합니다. 표면의식은 물질 수준의 의식이자 에고마인드의 의식입니다. 물질 수준의 의식이란 말은 이 몸뚱이를 통해 드러나고 표현되는 의식이자 세속적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에고의 의식이라는 뜻입니다. 인체의 감각적 측면으로 보자면 오감이 표면의식에 해당합니다. 외부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오감은 표면의식의 차원입니다. 반면에 육감은 표면의식의 영역을 벗어나 있는 잠재의식이나 초의식과 관련된 의식 차원입니다. 뇌과학적 측면에서 보자면 표면의식은 신피질 또는 신포유류 뇌에 해당합니다. 뇌의 가장 겉을 싸고 있는 신피질은 동물 중에서 인간에서 가장 발달한 뇌 부위로서 이성의 뇌라고도 합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추론하고 비교하고 예측하는 이런 이성적 활동은 우리가 어느 정도 자각할 수 있는 표면의식에 해당합니다. 이성이라는 의식의 측면은 에고의식의 대명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뇌에서 뇌피질 아래 영역인 변연계, 즉 감정과 기억의 뇌도 어느 정도는 표면의식이 닿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지 못하여 의식의 표면으로 감정을 다 올리지 못합니다. 기억이란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기억의 거의 대부분은 저 의식의 깊은 곳에 잠겨 있어서 가물가물하거나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신경학적으로 보면 표면의식은 체성신경과 이 체성신경이 지배하여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는 수위근, 골격근에 해당합니다. 골격 근육을 통해 우리는 이 물질 세상에서 활동하고 무언가를 경험하고 창조할 수 있습니다. 즉, 표면의식은 물질 수준의 의식이라는 것이죠. 반면 자율신경과 내장 근육과 같은 불수의근은 잠재의식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잠재의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재의식은 말 그대로 의식의 바다 깊숙이 잠겨 있어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의식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잠재의식적으로 무언가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다만 그러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잠재의식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움직이고 행동하고 경험하고 창조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동안에도 그렇고 자고 있는 동안에도 그렇습니다. 자, 그게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몸은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작동합니다. 심장은 알아서 저절로 뛰고 숨도 저절로 쉬어집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꿀꺽 삼켜서 위장으로 내려보내면 거기서부터 음식이 소화되고 흡수되고 또 배설되는 그 모든 과정은 저절로 진행됩니다. 또 그 다음에 흡수된 영양소가 30조 개가 넘는 인체의 개별 세포에 들어가서 모든 세포 안에 있는 각종 세포 소기관들이 알아서 척척 일을 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발전소 일을 하고요. 벽돌 공장이라 할 수 있는 리보솜은 인체의 구성 성분인 단백질을 만들고, 리소솜은 손상된 세포 성분이나 노폐물을 분해해서 재활용 처리를 합니다. 어떻게 인체의 모든 장기와 세포들이 서로 조화롭게 통합되어서 이 몸을 운행해 가는 걸까요? 무언가가 컨트롤하고 있지 않을까요? 어떤 중앙통제센터 같은 것이 있어야 30조 개나 되는 세포들을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뇌과학자들이 주장하듯 브레인, 뇌가 중앙통제센터일까요? 일면은 아니, 0.1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뇌 영역 중에 파충류 뇌라고도 불리는 뇌줄기는 인체의 장기의 기본적인 생명 활동을 관장합니다. 뇌줄기에서는 체온이나 식욕, 수면 등을 컨트롤하고 소화, 흡수, 호흡, 심장 활동 등의 기본적인 생명 활동을 관장합니다. 이 뇌줄기는 자율신경을 통해 신체 장기의 활동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뇌는 개별 세포의 활동까지 통제하지는 못합니다. 뇌를 아무리 해부해서 속속들이 뒤져보아도 인체의 모든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나 리보솜, 골지체, 핵 등의 소기관들을 컨트롤하는 뇌 영역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의식의 신경 상관물을 찾으려 하는 뇌과학자들은 언젠가는 그럴 수 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뇌를 구성하는 것도 바로 신경세포, 즉 세포입니다. 미시적인 신경세포들이 모여서 거시적인 뇌의 활동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뇌가 거꾸로 신경세포의 활동을 컨트롤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같은 이치로 뇌신경세포 이외의 모든 체세포들을 뇌가 조정한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 몸의 세포에서부터 거시적인 장기에 이르기까지 전체 몸을 통합적으로 컨트롤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잠재의식이라는 겁니다. 물질 뇌에서 그것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질 뇌, 특히 기본적인 생명 기능을 담당하는 브레인스템, 뇌줄기는 잠재의식의 정보를 물질 육체로 전달해주는 변환기일 뿐 그 잠재의식의 정보를 생성해내는 주체가 아닙니다. 잠재의식뿐만 아니라 표면의식과 초의식은 모두 물질 차원이 아닌 비물질적 차원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뇌신경은 그 물질적 차원의 정보를 수신하여 물질적 차원으로 변환시켜주는 매개자일 뿐이지 의식을 생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디오가 망가졌다고 방송 정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다만 방송 주파수를 수신해서 소리로 변환시켜주지 못할 뿐 라디오 방송 그 자체는 방송국에서 계속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몸이 죽거나 뇌가 망가졌다고 해서 의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식의 방송국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여하튼 표면의식의 기능은 어느 정도 자각하면서 또는 의도하면서 삶을 경험하고 창조하는 것인데요. 반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이 잠재의식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리적 신체의 기본적인 생존, 생명 현상을 관장하는 것입니다. 이 몸의 주인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낮이고 밤이고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이 잠재의식은 정말이지 신의 선물, 신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에고마인드가 신경 쓰지 않아도 심장이 뛰고 피는 돌고 폐로 들이신 산소는 모든 세포에 들어가서 포도당을 태워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먹은 음식물은 장에서 소화되어 흡수되고 노폐물은 소변, 대변으로 배출되고 상처가 나면 저절로 살이 자라나오고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면역세포들이 출동하는 등등 이 수많은 기능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몸이
이 몸의 장기들이 또 이 몸의 세포들이 다 스스로 알아서 하고 있는 듯 보이는 이 인체 생리 현상들이 과연 이 몸이 스스로 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아무리 가늠해 보아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뛰어난 학자의 머리로도 그 생명의 원리를 알아낼 수 없기에 근대의학에 기반을 다진 생리학자 클로드 베르나르는 아예 이렇게까지 말하였습니다. 생리학자나 의사는 생명의 원인이나 질병의 본질을 탐구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환영을 쫓아 완전히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현대의학에서는 생명 현상의 이면에 숨어있는 원리나 본질을 알려하지 않고 인체를 기계처럼 다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숨어있는 원리가 바로 잠재의식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와 같은 이 몸과 몸의 설계도이자 운영 프로그램인 잠재의식은 신이나 창조주가 인간을 위해 만들어 놓은 선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표면의식으로 근육을 움직이는 데에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근육이라는 장기의 실질적인 기능은 운동이며 그 운동 기능으로서 표상하는 것은 의도, 행위, 표현과 같이 의식의 창조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면의식이 의식의 창조활동을 수행한다면 잠재의식은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자원과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잠재의식에 대해 조금 길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처럼 잠재의식은 언뜻 보아서는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겠죠. 잠재의식에 대해서는 이만큼 하고요. 다음으로 초의식, 슈퍼 컨셔스니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 초의식은 영혼 수준의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초의식 수준은 자신이 하는 일을 충분히 자각하면서 자신의 현실을 알고 그것을 창조하는 체험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 대부분은 자신의 초의식 의도가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의 목소리를 잘 듣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의 목소리를 잘 듣기만 한다면 우리의 현실을 충분히 자각하면서 온전한 삶의 창조를 이룰 수 있겠지요. 영혼의 목소리란 무엇일까요? 영혼의 느낌, 영감, 문득 떠오르는 아이디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울림, 이렇게 우리는 초의식과 접촉하거나 이런 식으로 초의식이 등장합니다. 에고 마인드의 표면 의식은 걱정과 불안, 두려움에 떨면서 세상을 살아가느라 허덕입니다만 우리 내면의 영혼의 샘에 접촉한다면 사랑과 온전함으로 깊은 평화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꾸 초의식 영혼과 접촉하는 게 건강과 치유에 도움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의식 수준은 바로 초월의식입니다. 초월의식은 삼위일체의 의식으로서 의식, 잠재의식, 초의식이 완전히 통합된 의식이자 그것들을 초월한 의식입니다. 그리스도의식, 승화된 의식 또는 신과 합일된 의식이라고도 합니다. 에고 마인드의 의식을 초월한 의식이기 때문에 사실 언어로서 표현하거나 이성으로서 이해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존재 차원에 스며들어 있으며 물질 우주와 비물질 우주 모두가 비롯하는 우주의 근원입니다. 순수한 있음의 상태이며 우리의 내면에 있는 창조의 궁극적 근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월의식은 우리의 내면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며 초월이라고 해서 우리와 분리되어 있거나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아닌 우리 본연의 실제가 바로 초월의식입니다. 깨달음과 깊은 영성을 통해 우리의 실제를 알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 초월의식입니다. 비유언론적 베단타 철학의 전통을 잇는 남인도의 성자 니사르 가다타 마하라지가 I am that 이라고 지칭했던 그것이 바로 초월의식입니다. 지금까지 의식의 여러 차원을 살펴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얘기들일 것입니다. 그런 거 알아서 뭐 했겠어? 나의 현실적인 삶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 건강과 질병이랑 무슨 상관이야? 또 의학이란 무슨 상관이야? 그냥 어떤 목적의식 없이 사라지는 대로 살려고 한다면 이런 게 다 필요 없겠죠. 하지만 내 삶을 더욱 주체적으로, 더욱 창조적으로, 더욱 평화롭게, 더욱 풍요롭게,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가고자 한다면 이렇게 의식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나란 존재가 이 몸뚱아리가 전부가 아님을 알고 나란 존재가 이 표면의식, 즉 에고마인드가 아님을 알아서 영혼이라는 초의식을 자각하고 초월의식에 접촉한다면 건강과 치유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의식에 대하여 탐구할 것입니다. 자꾸 의식의 정체를 파헤치다 보면 점점 쉽게 다가올 것이라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뜻밖의 의학 채널의 하태국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뇌과학자는 모른다는 의식의 정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양자의사가 보는 의식의 정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양자의사라고 이름 붙여진 의사는 없습니다. 양자의사는 양자 물리학의 관점에서 건강과 치유를 바라보는 가상의 의사입니다. 물질주의적인 패러다임에서 출발하는 뇌과학자들은 아무리 물질내를 파보아도 의식의 정체를 발견할 수 없을 테지만 비물질적인 에너지와 파동, 더 나아가 의식을 파고드는 양자 물리학은 아무래도 의식의 정체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미트 고스와미라는 물리학자가 쓴 양자의사라는 책을 보고 많은 영감과 이해를 얻었습니다. 국내에 번역서가 나와 있긴 한데요. 오역이 좀 많아서 안타깝긴 합니다. 지지난 영상의 말미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의식과 뇌 중에 뇌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먼저일까요? 쉽게 답을 내기가 어려운 질문입니다. 철학적 사유가 필요할 것도 같고요. 물론 물질주의적인 뇌과학자들은 뇌가 먼저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양자의사는 의식이 먼저다라고 답할 것입니다. 저의 관점은 예상하시겠지만 양자의사와 같은 답을 내놓을 것입니다. 뇌가 의식을 만든다고 주장하는 뇌과학자들은 진화론자들처럼 상향 인과론을 따를 것입니다. 상향식 인과론 모델에서는 창조의 시작을 이른바 소립자로 보고 어떤 이유에선지는 몰라도 소립자들이 모여서 원자가 만들어지고 또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만들어지고 분자들이 모여서 세포가 만들어지고 또 어떤 세포들이 모여서 뇌가 만들어지고 결국 이 물질 뇌에서 정신, 의식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다윈과 라다르크의 진화 이론의 영향을 받은 게 큽니다. 상향 인과론은 한마디로 물질이 정신보다 먼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향식 인과론의 증거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화론자들조차도 무기물 분자가 생명활동을 하는 세포라는 유기체로 도약 진화했다는 실제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고 저차원적인 존재에서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존재로 껑충 튀어오르는 메커니즘을 우연에 기반한 자연 선택설로서 설명하려고 하지만 그 진화의 간극을 극복해내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양자의사는 이와는 반대로 하향 인과론을 따를 것입니다. 이것은 진화론이 아닌 창조론의 영향이 더 클 것입니다. 물론 하향 인과론이라고 해서 의식에서부터 뇌, 세포, 분자, 원자, 소립자 순으로 단순하게 선형적 하향 방식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향 인과론의 핵심은 의식이 몸과 뇌 등의 모든 물질의 기반이자 원천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물리학적 세계관에서는 하향 인과가 기정사실입니다. 양자물리학에서는 사물과 그 움직임을 가능성, possibility로 봅니다. 즉 아직 관찰하지 않은, 물질화되지 않은 양자의 세계는 가능성 혹은 잠재성의 상태입니다. 이것을 양자 중첩, 퀀텀 슈퍼포지션이라고 하는데요. 양자의 상태를 측정하기 전에는 측정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결과 상태들이 확률적으로 동시에 존재함을 말합니다.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양자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특정 위치에서 발견될 가능성, 즉 확률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라고 합니다. 설상가상인 것은 확률적인 존재들이 동시에 중첩되어 존재한다는 것이죠. 아이고,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양자의 세계는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의식의 정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가능성으로, 확률적으로, 중첩적으로 동시에 존재하는 하나의 양자를 관찰하는 순간 혹은 관찰되어진 순간 양자의 무한한 존재 가능성들 중에 하나가 선택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양자 붕괴, 퀀텀
컬랩스라고 합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 논쟁처럼 박스를 열어보기 전에는 산 고양이와 죽은 고양이의 두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데요. 혹은 고양이가 쥐로 변신해서 있을 수도 있고요. 박스를 열어 관찰하는 순간 두 가지 가능성의 상태 중에 하나가 선택되어, 다시 말해서 산 고양이든 죽은 고양이든 하나로 붕괴되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고양이가 그럴 수는 없겠지만 양자 고양이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찰, 선택, 붕괴와 같은 용어를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양자의 세계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물질 세상처럼 관찰자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관찰자 효과라는 것이 개입됩니다. 관찰에 의해서 양자의 존재 양태가 선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선택이란 바로 창조의 행위이자 방법입니다. 관찰하기 전에 양자는 무한한 가능성에 미발현된 상태인데 관찰로서 선택하여 하나의 상태를 끄집어내는 것, 즉 가능성들을 붕괴시켜 현실로 못 박아 고정시켜 놓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 행위가 아닐까요? 저는 이 붕괴라는 말을 참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상반되는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붕괴는 어떤 구조물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 같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데요. 양자의 세계에서는 오히려 객관적 현실 세계를 창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어떠신가요? 붕괴라는 말이 참 멋지지 않나요? 여하튼 양자의 세계에서는 사용하는 용어도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라는 행위는 무엇이 혹은 누가 하는 걸까요? 관찰자의 의식이 아닐까요? 양자의사 책의 저자인 물리학자 아미트 고스와미는 뇌와 정신의 상향인과론 또는 하향인과론 논쟁을 양자 물리학을 빌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심신평행론적 하향인과론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뇌도 원인자가 아니고 정신도 원인자가 아니라 의식이 원인자이고 의식이 물질 뇌와 정신체를 동시에 창조한다라는 것입니다. 양자 물리학자는 의식이 어떻게 물질 뇌와 정신체를 창조한다고 보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힌두 베다 과학에서는 인간이 5개의 의식의 바디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뇌를 포함한 물리적 신체, 활력체, 정신체, 초정신 지성체, 지복체가 그것인데요. 인간이라는 한 개체가 탄생 혹은 창조되기 전 이 5개의 바디는 미발현된 의식의 바다에서 가능성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한한 가능성의 의식의 바다에는 아직 창조되기 전 상태로 물리적 신체의 가능성들이 또 정신체의 가능성들이 확률적으로 중첩되어 존재하다가 양자 붕괴하듯이 의식의 선택 과정을 통해 하나의 물리적 신체와 하나의 정신체로 붕괴되어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라는 개체의 근원도 의식이고 인간 개체를 창조해내는 주체도 의식인 것입니다. 여기서 지칭하는 의식이란 보편적 의식, 우주적 의식, 신의식이라 봐야겠죠. 의식의 정체를 밝히려고 하는데 이렇게 또 포괄적으로 확장되어 버려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네요.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의식의 문제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도 오늘의 질문, 뇌가 먼저일까? 의식이 먼저일까에 대해서 답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서의 의식은 보편적 의식이 아니라 자아의식으로 한정해야겠지요. 저는 뇌가 의식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아의식이 물질 뇌를 만든다고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할적으로 주종관계를 따진다면 의식이 주인이고 뇌가 종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자아의 의식, 즉 마음은 5개의 바디로 이루어진 나란 개체에서 양자 붕괴를 일으키는 주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감을 받아서 또 상상과 생각을 함으로써 무한한 가능성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현실로 붕괴시켜 창조하는 그 주체가 바로 마음이 아닐까요? 이렇듯 생각은 마음의 창조 도구입니다. 어려운 양자 물리학을 통해 의식의 정체를 파헤치려다 보니 목적한 바를 달성하지는 못한 것 같지만 이런 소득도 있네요. 생각이 창조한다라는 것, 의식의 창조적 속성을 엿보았습니다. 앞으로 더 탐구에 들어갈 영역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